제가 변호사님께 물어봤을 때 예측이 이제 여태까지 안 맞은 적이 없는데 네. 어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네. 이게 이런 판결이 또 나오네요. 네, 그 우리가 판결이 나오면 판례 평석이라고 합니다. 판결 평석. 예. 그 평가한다기보다는 해석하는 평석을 하는데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진 못했어요. 그렇죠. 재판부의 예. 해설 자료만 받았는데 저는 해설 자료를 봐도 내가 맞다. 저는 감히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예. 많은 변호인들하고 얘기를 나눴을 때도 네. 그런 것이고 예. 뭐 한 글자로 제가 정리하자면 이거 누칼협 판례예요. 누칼협 판례.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 미국이 판례예요. 교사범에 대해서 위증 교사, 뭐 폭행 교사, 뭐 여러 가지 상해 교사, 많은 교사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교사가 성립되지 않으면 누칼협에 앞으로 교사할 때는 무조건 칼 들고 협박해야지 교사가 되는 거지. 너 위증해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지. 이게 약간 좀 약간 아직도 약간 의아합니다. 왜 이런 판례가 나왔는지. 그 시청자분들 중에 누칼협이라는 그 은어를 모르시는 분들도 예. 계실 수가 있어서 예. 이제 젊은 층에서 쓰는 말로 누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세범 씨가 뭐 과식을 했어요. 그러면은 과식한 김세범 씨에 대해서 누가 칼 들고 너한테 과식하라고 협박했어? 했냐? 약간 예. 이런 예.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까? 누가 위증하라고 칼 들고 협박했어? 예.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그래도 됩니다. 이제 예. 꿈과 희망을 또 말씀하셨으니까 그나마 네. 말씀드릴 거는 아직 항소심이 있고 또 상고심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이순신 장군이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저희도 한 5건의 재판이 남아 있고요. 네. 그리고 2건의 아직 수사 중인 것도 있습니다. 네. 언론에 아직 보도 많이 안 된 건 수사 중인 거는 정자동 호텔 관련해서 수사 중인 게 하나가 있고요. 또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이화영 재판부에 나와가지고 증언을 하면서 그때 쪼개기로 후원금 받아가지 않았냐 1억 5천 그것도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예,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예, 네. 사실 이제 제가 좀 분위기 환기를 위해서 좀 말씀드리면 제가 어제 원래 강대규 변호사님도 함께 중계를 하려고 그랬는데 안 오시길 잘했어요. 이제 어제는 이제 제가 이준우 의원과 함께 재판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는데 물론 뭐 우리 국민 대부분이 이거를 이재명 대표 사건에 관해서는 법조인만큼 아시기 때문에 어저께 저희가 이제 텐션 넘치게 한번 시작을 해봤는데 갑자기 이준우 의원이 말수가 팍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나중에 가니까 이제 말도 안 하고 그냥 네. 화면만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위원님 화이팅 텐션 좀 냅시다 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그랬습니다. 근데 저 어저께 이제 저는 집에 가가지고 그 판결문 설명 자료를 한 3번 정도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10몇 조짜리 이제 네. 판결문 설명 자료를 이제 법원에서 이런 주요 사건이 있으면 자료를 내는데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저도 약간 의문이 좀 많더라고. 이해가 안 간다고 하면 좀 그렇다. 의문이 좀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의아합니다. 네. 법원이 위증을 한 그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에게는 위증을 했다고 유죄를 선고를 했어요. 막 그 추상같이 선고를 했는데 근데 이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전화 통화 내용만으로는 위증을 교사하기 어렵다라고 이제 본 것이고 그럼 김진성 씨는 왜 위증한 거예요?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팬클럽이에요? 예, 오늘 모른다는 말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네. 이거 그걸 모르는 거고 아니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데 차라리 네. 아니면 자기가 본인이 몇 년 전에 재판했던 2018년 재판했던 그거를 그대로 그게 사실입니다라고 하면 되는 건데 김진성 씨는 그 진술을 뒤집었단 말이에요. 번복하면서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 그때 전화 통화를 받고 내가 얘기를 한 거다. 라는 것인데 김진성 씨가 가장 억울한 사람이죠 지금 김진성 씨가 본인은 사실 아무런 연관이 없다가 갑자기 위증죄로 벌금형을 받게 됐으니 가장 억울한 경우인 거고 이러한 사례는 없어요. 저도 이제 8년차 변호사를 하면서 제가 위증 사건은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위증 사건이라는 게 많은 언론에서 보도가 됐겠지만 2022년 이후에 한 3년 사이에 있던 3년 사이에 있던 위증 사건이 70건 정도가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저도 위증 사건을 8년차 변호사지만 2건 해봤어요. 위증과 위증 교사를 예. 묶어 있는 거를 다 묶어 있습니다. 이렇게 위증과 위증 교사는 거의 다 네. 묶어 있는데 왜냐면 피고인이 있고 위증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피고인이 다 시켜서 하기 때문에 묶여 있는데 본범은 인정되는데 위증 교사범위 인정이 안 된 사례는 저는 보지 못했어요. 네. 이게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굉장히 이제 극히 예외적이다. 네. 이게 뭐 하급심 판결 중에서 통화를 했는데 그 통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고 증인 신문에 대한 대화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피교사자가 말한 사안. 그러니까 이건 그냥 낙장불입이죠. 이거는 네. 그냥. 자, 요거는 뭐냐면 예. 요거는 통화는 했으나 통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고 이건 뭐냐면 녹취록이 없는 사건이에요.
녹취 파일이 없는 사건. 근데 통화라는 게 통화한 기록은 있잖아요. 네. 통화한 기록만 제출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사건이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피교사자가 말한 사안이라는 건 뭐냐면 이 지금은 김진성 씨가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김진성 씨는 인정한 건데 그 위증을 한 피교사자가 교사를 당한 사람이죠. 위증을 한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통화가 왔는데 무슨 내용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 네. 그러니까 너 통화를 이렇게 해놓고 기억을 안 난다고 거짓말해? 라고 해서 이 사람만 이제 그 위증죄로 본범은 유죄를 내린 그런 사례는 있는 것이죠. 이건 녹취 파일이 없는 이렇게 경우인 구체적인 거예요. 사건이 아니었던 네, 거. 네, 아예 네. 케이스가 다르다 그 네, 말씀이고. 네. 네. 근데 이번 케이스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변론 요지를 보내줄 테니까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뭐 그러면 새로운 판례를 하나 생성한 거네요. 요거 진짜 심각합니다. 뭐가 심각하냐면 네. 물론 아직 뭐 1심이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됐어요. 검사가 항소할 거지만 제가 갖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 제가 지금 말을 하면 또 우리 유튜브에 또 해를 끼칠까 봐 말을 못 하는데 수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쭉 있습니다. 강력범죄 형사 사건들. 네. 이제는 그럼 그 증인들한테 제가 작성한 변론인 의견서, 변론 요지서를 보내줘도 되는 것이냐. 지금 그런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든 거예요.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아주 나쁜 선례. 이런 식이면 제가 궁금한 게 그럼 김진성 씨가 괜히 이번에 인정 안 해도 되는 거를 인정해갖고 유죄를 그냥 받아버린 거잖아요. 네. 본인은 그냥 그때도 기억에 나는 대로 사실대로 얘기했습니다. 그냥 똑같이 이번에도 했으면 되는 건데 그럼 2심에서 만약에 김진성 씨가 사실 지난번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원래 말한 게 맞습니다. 라고 해버리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김진성 씨에 대해서도 검사가 항소를 하냐 안 하냐 문제가 돼 있습니다. 김진성 씨가 지금 벌금 500이 나왔는데 김진성 씨에 대해서도 검사가 항소를 하면 검사도 항소했는데 만약에 항소심 가서 이거 사실은 전 위증이 아닙니다라고 하면 철퇴를 맞아가지고 오히려 형량이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 김진성 씨 혼자 바보 되는 건데. 그렇죠. 벌금이 올라가던가 아니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바뀌던가 형량이 더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김진성 씨는 함부로 이렇게 행동해서는 좀 안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어저께 이제 이 재판 이후에 전화를 한 30통 정도 받았고 네. 그다음에 저도 한 10통 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한테 온 전화 중에 한 10통 정도는 그 저를 구속했던 그 판사와 동명이인이냐 아니면 동인이냐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명이인입니다. 그 두 기수 차이가 나고요. 저를 그렇게 구속영장 발부한 그 판사는 지금 개업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예, 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고 댓글에도 아까 있길래 설명을 드리고 근데 제가 왜 전화를 많이 걸었냐 또 많이 건 거는 어제 이제 판사 출신 변호사 등을 비롯해서 몇몇 법조인들한테 제가 물어봤는데 좀 의외다 이런 평가가 많더라고. 이거는 그러니까 정치색을 다 떼어놓더라도 뭐 지역적 배경이나 아니면 정치적 배경을 떼놓고라도 좀 의외다 이런 반응이 많았어요. 네, 제가 지금 많이 그 보수 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저는 기본적으로 법조인으로서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제가 갖고 있는 양심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인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안희정 사건 있잖아요. 저는 안희정 사건의 경우에는 안희정은 무죄다라고 말을 하고 다녔어요. 안희정은 무죄다. 근데 유죄가 나왔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무조건 정치색에 따라서 편향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재명 사건을 제가 징역 2년이 나올 거라고 말한 것은 정치색을 입혀서 말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무죄가 나올 거라는 거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 제가 말하는 2년의 형량이 셀 수도 있겠다. 뭐 1년이나 1년 6개월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만 생각을 했지 무죄가 나올 거라는 상상도 못해서 굉장히 의아합니다. 네. 그럼 이제 좀 판결에 대해서 하나씩 좀 들어가 볼게요. 어제 이제 판결 쟁점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 대표가 김 씨에게 2차례에 걸쳐서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변론 요지서까지 전달을 했어요. 네. 그 변론 요지서 전달한 거에 대해서 깊게 판단을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변론 요지서를 토대로 뭐 진술서를 김진성 씨가 작성을 했고 하는데 이게 그 판결 그 재판부 설명자료에 의하면 변론 요지서 교부 행위를 위증의 교사로 보기 어렵고 뭐 변론 요지서를 제공하게 해서 확인하게 한다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고 보여지지도 않는다. 이거 상식에 반한 거거든요. 네. 어떠한 피고인이 변론 요지서를 증인에게 보냅니까? 상식에 굉장히 반하는 행동인데 상식에 반한다고 보지 않았다. 물론 판사님하고 저하고 보는 관점이 다를 수가 있는데
대다수의 법조인을 취재를 해봤을 때 이게 약간 이 문구 자체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판결문에 어떻게 써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네. 판결문을 아직 이제 저희가 받지 못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판결문이라는 거는요 당일에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예. 며칠 후에 후에 이제 나옵니다. 공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원은 그런데 이 대표의 증언 요청에 대해서 통상적인 수준이다 또 이렇게 봤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요청이라는 게 자, 예. 일단은 그 요청 통상적인 수준이건 비통상적인 수준이건 흥분을 가라앉히고 말씀드릴게요. 예. 요청 자체를 하면 안 돼요. 예. 증인한테 내 재판에 있는 증인한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뭔가 요청하면 안 되는 것이죠. 원래 접촉도 잘 안 해요. 접촉도 하면 안 되고 예. 요청도 하면 안 되는데 요청한 것이 통상적인 수준이다? 이게 뭐 아무튼 제가 이것도 지금 제가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되게 이런 표정 많이 보실 거예요. 설명드릴 수 없다, 모른다, 모르겠어요, 진짜 이게. 저희가 논리와 쟁점에 입각해서 오늘 진행을 할 건데 이게 논리 기존 판례로 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런 도파민 지금 그러니까 도파민 이게 안 좋은 도파민이 지금 나오고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통상적인 수준으로 보이기 때문에 교사의 범위가 없다, 그러니까 범죄의 고의가 없다라는 것인데 범죄의 고의가 없다는 것은 행위 자체를 나가지 않는 것이죠. 범죄의 고의가 없다는 것은 과실범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굴 때리면 폭행의 고의가 있는 건데 내가 기지개를 피다가 뒤에 있는 사람을 쳤어요 오히려 이런 범죄의 고의가 없는 것이거든요. 나도 모르게 누구한테 손이 닿은 경우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전화를 하고 이거 뭐 잘 모르겠어? 그럼 변론조서 보내주고 네. 그걸 토대로 변호사 만나게 해가지고 진술서 작성하고 이게 모든 게 범행의 범위인데 판사님이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판결 내용을 좀 이제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언급, 알고 있는 바를 확인하는 방식 등 통상적인 수준일 뿐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을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았다 이렇게 봤어요 법원이. 제가 들어주시죠. 어제도 제가 형사 재판에 어제 생방송 못한 이유가 어제 증인 신문을 3명을 했습니다. 네. 제가 어제 오후에 재판이 있어가지고 당연히 요청도 안 하고 접촉도 안 하고 지금 말하는 판사님이 말하는 확인하는 과정에 불과했다. 그 확인을 법정에서 해야죠. 그게 증인 신문이라는 거예요. 증인을 불러가지고 그런 확인을 너 기억나 기억 안 나 이런 말 했어 안 했어 들었어 안 들었어 봤어 안 봤어 이거를 법정에서 해야죠. 근데 그거를 법정 외에 미리 전화를 걸어가지고 너 기억나 안 나? 기억 안 나? 그럼 내가 뭘 보내줄 테니까 한번 보고 기억해봐. 이거는 위증 교사가 맞습니다.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위증 교사가 맞아요. 네. 다른 위증 교사 사건에 비추어서 이런 사건이 이런 판단이 일반적인지도 한번 우리가 뭘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수치로 한번 얘기를 좀 해보죠. 네, 수치로 말씀드리자고 하자면 네. 그 최근 5년간 위증 및 위증교사의 1심, 2심 판결을 분석해 보면 4명 중에 3명꼴로 금고 이상의 형량, 그러니까 그 구속이 되는 거예요. 금고 이상 구속이 되는 형량이 4명 중에 3명꼴로 선고가 됐고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20%의 수준에 그칩니다. 자, 무죄가 나온 경우가 있어요. 네. 무죄가 나오려면 위증이 무죄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위증 교사도 무죄가 나옵니다. 근데 위증은 유죄인데 위증 교사가 유죄다? 이런 경우는 저는 못 찾았어요. 예, 통상적이지 않은 네. 판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 그리고 이제 어제 설명 자료를 보고 저희가 좀 이제 말씀을 좀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의 피고인 이재명의 교사 행위가 인정된다 이렇게 봤는데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교사 행위는 인정이 되는데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피고인 이재명에게 교사의 고의가 없다. 네.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 증언 요청 교사 행위를 할 때 김진성이 증언을 한 것인지 여부와 구체적으로 어떠한 증언을 할지 여부 등이 정해지지 않았던 점. 예. 당연히 정해지지 않죠. 증인이 법정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당연한 사실을 마치 이재명에 유리하게 판사님이 해석을 했는데 자,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려면 이래야 됩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증인과 피고인이 같은 집에 살던가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 접촉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야 내일 재판 뭐 잘해 뭐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어요. 내일 재판에서 보자. 이건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 이건 재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저는 교사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네. 김진성이 그러니까 증언 요청 교사 행위를 피고인 이재명이 할 때 피고인 김진성이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와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증언을 할지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김진성 씨가 그러니까 어떤 증언을 할지 이거는 김진성 씨가 어떤 생각을 할지 이건 모르는 네. 거잖아요. 자, 그러고 구체적인 증언을 어떻게 할지는 당연히 정해지지 않는 게 뭐냐면 이거는 그 재판에 와서
검사님이 증인신문서를 재판에 왔을 때 줍니다. 맞습니다. 예, 선서를 하고 증인이 선서를 하고 양심과 숨기면 보태면 따로 뭐 선서를 하고 그다음에 재판에 왔을 때 주고 피고인 변호인도 재판에 와서 증인신문서를 줘요. 그거 당사자한테 오는 게 아니라 재판부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 당사자는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 재판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도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도 증인으로 많이 서봤는데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되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떤 증언을 할지는 당연히 모르는 게 어떠한 질문이 올지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증언을 할지 여부가 정해졌으면은 이게 더 문제인데. 더 문제죠. 예. 그 정해졌으면 이 자체가 그럼 증인신문 왜 합니까?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거 제가 그래서 이게 약간 제 판사님께 죄송한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쓰신 거예요. 지금 설명 자료에 아직 판결 못 나중에 봤지만. 이 재판부 거는 아. 손님이 안 되겠는데 예. 이제 저는 판사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네. 판사님 자체를 비판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판결문이 나오면 제가 판결문은 비판할 거예요. 네. 그렇게 예정하겠습니다. 예, 네. 판사님 저희는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김진성 증언이 거짓이라는 점을 이재명이 알 수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이 남는다라는 게 법조계의 좀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얘기가 그렇고요. 그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김진성 위증을 알아서 했냐? 알아서 기었냐? 알아서 기었냐?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요? 그 교사 범위를 초과해서 위증을 했다는 것인지, 네. 예? 그러니까 재판부의 설명 자료가 11페이지인데 11페이지에 사실 중요한 부분은 다 제끼고 이 부분이 없어요. 이 부분이 없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한 페이지 정도의 이제 이재명의 위증 교사가 무죄인 점에 대해서 한 페이지 정도 기술이 돼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증언이 6개예요. 증언을 6개로 쪼개 가지고 판결을 내렸는데 증언 6개 중에 2개는 김진성 2개는 무죄, 4개는 유죄를 했습니다. 그럼 4개 유죄 중에서 이재명의 교사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김진성이 위증을 왜 했을 것이라고 봤다는 그 재판부에 그러니까 교사가 성립되지 않으면 김진성이 스스로 했냐, 왜 했냐, 알아서 기인 것이냐, 어떠한 이유가 작용한 것이냐, 김진성이 정말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증언을 번복한 것이냐 이런 설명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교사범위 설명이 없고 제가 그러고 지금 오징어 페퍼민트님이 그 슈퍼챗으로 좀 질문을 주셨는데. 교사는 정범에게 없던 범행 실행의 고의를 만들어주는 데까지만 하면 교사 아닌가요? 교사범이 정범의 실행에 착수할 거라는 것까지 확신해야 하는 것이냐, 나아가 정범의 실행에 착수와 본인의 교사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확신해야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질문을 좀 짧게 축약을 하자면 그 피고인 이재명이 김진성의 그 앞으로의 행동에 대해서 모두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까지는 아니지 않냐, 네. 이렇게 그 말인 것 같은데. 오징어 페퍼민트님의 이 시각이 대부분의 법조인의 시각입니다. 이분 법을 좀 공부하신 분이네. 오징어 페퍼민트미. 전문가신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아까 말한 누카리오 판례 쉽게 말해가지고 누가 칼 들고 협박해가지고 너 거기까지 가가지고 네가 증언을 안 해? 그럼 내가 널 죽이겠어. 네. 이게 돼야지 교사인 것이냐. 지금 이렇게 실행의 착수와 인과관계까지 교사범이 확신을 해야지 교사범이 아니거든요. 교사라는 거는 약간 가벼운 지시만 내려도 교사범이에요. 야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리고 교사가 실행의 착수로 나아가면 그게 교사범입니다. 지금 가벼운 지시를 했고 요청이라고 판사님도 말을 하고 있잖아요. 요청이 통상적인 부분이라고 했는데 요청 자체를 하면 교사범입니다. 요청을 하고 그게 실행의 착수까지 나갔는데 이거를 교사범으로 판단 안 하는 거는 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저도 형법 총론 오랜만에 좀 봤습니다. 네. 어떻게 진짜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이 형법상 실행행위의 착오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네. 아니 그 교사범에서 착오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뭐 예. 쟤를 죽여라 했는데 걔가 딴 사람 죽이던가, 예. 뭐 혹은 죽이는 방법에 대해서 총으로 죽이라 그랬는데 칼로 죽였던가 여러 가지의 그 실행의 착오가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어떠한 중간에 착오가 발생할 여지는 없습니다. 구체적 사실의 착오도 없고 뭐 추상적 사실의 착오도 없고 변론 유지서를 보내주고 그거대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그거대로 증언을 말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가 작용할 것은 없다. 아마 그래서 판결문에도 착오에 대한 얘기는 없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원래 그 이 위증 교사 사건에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 페이스북에도 매일같이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할 수 있는 주장은 다 했단 말이에요. 일단 저희가 보면은 검찰이 검찰청법을 위반한 거 아니냐라고 이재명 대표가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판결문 설명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위증죄를 위증 교사 부분을 검찰이 수사를 할 수가 없는데 검수완 박으로 인해서 근데 이 부분을 수사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에서 이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이것까지 주장할 정도로 굉장히 좀 굉장히 간절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이재명 대표가 그 마지막에
결심을 하고 그러니까 재판을 끝내고 선고일 남았을 때 본인이 직접 작성한 그런 진술서를 17페이지 가량의 진술서를 제출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싹싹 빌었다. 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재판부에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법과 기존 판례와 뭐 기본적인 상식과 원칙에 의해서 판결을 해야지. 이게 기준이 약간 다른 요인이 작용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 판사님이 다른 요인이 작용해서 이렇게 재판을 내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재판부를 불신하진 않습니다. 재판부를 항상 존중하고 신뢰를 하는데 이 판결문이 나오면 제가 또 다시 한번 파이팅 있게 비판을 하겠습니다. 예, 33부 재판 혹시 있으신 분들 지금 강 변호사는 비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임. 저도 있는 거 아니야? 예. 제가 중앙지법 재판 몇 개가 있는데 형사 재판 몇 개가 있는데 저는 사실 몇 부인지 잘 모르거든요. 제가 교사했다고 하세요. 비판의 교사였다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일단 제가 약간 이제 분위기를 좀 환기를 좀 드리자면은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에 대해서 상식적인 결과다 다행이다. 예. 상식적인 결과다 다행이다. 검찰의 별건 수사, 먼지털이 수사에 경종을 울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게 별건 수사였나?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요 이재명 무죄 부당한 검찰권 행사 이제는 제발 민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본인도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계신 분인데 일가족이 지금 수사를 받고 계신 분인데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참전했어요. 뒤늦게. 아이, 그동안 한마디도 안 하다가. 딸 사과 빼고는 대부분 참전하시잖아요. 예. 근데 왜 그 김남국 의원이 장애 집회에 서울 올라와라 그것도 안 올라오고 뭐 SNS나 이런데 한마디도 안 하다가 뭐 이제 참전을 했군요. 그런 거고 김동연 지사는 당연히 이렇게 말을 해야죠. 그 신에게 아까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가 남아 있는 것처럼 이거는 김동연 지사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에 많은 게 있잖아요. 많은 게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친명계의 이런 자산들이 김동연 지사 혹은 김경수 혹은 김부겸에게 나눠 가질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 파일을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발언이 충분히 나와야 된다. 그 김동연 입장에서는 정무적인 판단을 했을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저희가 그러면은 그 위증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2개 정도만 더 이렇게 다뤄볼게요. 이게 너무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근데 이런 식이면은 앞으로 증언할 사람한테 이런저런 전화하고 요지서 보내고 이래도 이제 방어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면 안 되거든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하지 않았습니까? 그 피고인의 방어권은 있어요. 피고인의 방어권이 어떤 사회 상규에 반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은 나에 대해서만 얘기해야지 나의 방어권을 오남용을 해가지고 타인에게 방어권이 영향을 미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타인을 뭐 숨겨주던가 은닉을 하던가 이러면 증거를 인멸하던가 그러면 안 되는 것인데 지금은 이거는 방어권의 범위를 오남용해서 넘어섰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저도 그래서 어제 너무 말이 안 나오는 거. 제가 갖고 있는 수많은 사건에 이거 방어권 나도 한번 남용해? 막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1심이니까 저는 항소심에서 뒤집힐 거라 보여지고요.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 나쁜 선례에 대해서 이 판결을 다시 뒤집어서 확립을 해줄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항소에서는 어떤 부분을 강조할까요? 항소는 이제 이재명 그 대표는 항소를 안 할 것이고 검찰이 항소할 것이죠. 검찰이 항소할 것인데 항소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한 모든 얘기를 제가 쉽게 설명드렸는데 이거를 법률적으로 말씀드려서 아까 오징어 페퍼민트님이 말씀하신 그 교사는 실행에 착수도 해야 되는 것이냐, 실행의 인과관계까지 봐야 되는 것이냐, 내가 교사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얘가 실행을 했나 안 했는지 검사까지 해야 되는 것이냐, 뭐 요거에 대해서 검사가 낱낱이 항소 이유서에 그 기술을 할 것이고요. 이게 항소에서 판결이 나올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법원까지 갈 거예요. 교사범에 대한 새로운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나올 것입니다. 혹은 기존의 판례를 그냥 새롭게 다시 한번 정립해주는 그러한 대법원 판례가 나올 것이라 보여지고요. 이재명 의원이 정말 한국 법조계에 아주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꼭 이재명 대표 앞에서는 새로운 판례가 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권순일 전 대법관 있을 때도 그렇고 예전에 가수 김수희 씨인가 애모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뭐. 애모 모르나요? 아니 압니다. 네. 그대
아니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왜 이재명 대표 앞에서는 왜 새로운 판례는 만들어지는가 약간 그 건순일 대법관이 뒤집었던 그 판례 예. 그거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죠. 네. 재판거래 의혹이 있다 그래서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수사 중에 있고 뭐 기소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건순일 대법관은 다른 사유로 변호사법 위반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 2심이 지금 진행이 되면 빨라야 한 봄에나 나올까 싶은데 이제 네. 새로 증인을 부를 사람은 없는데 네. 또 이제 재판 지연 또 작전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선거법보다는 좀 늦게 판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심 재판은 예. 한 번, 두 번에 끝낼 거예요. 그러니까 그 2심 재판이 지금 검사가 일주일 이내로 항소를 할 것이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12월 마지막 째 주와 1월 첫째 주에 법원이 휴정기입니다. 2주 정도 쉬고요. 12월 달에 재판부가 재판을 잘 안 해요. 판결문 쓰느라고 안 하고 1월 말부터 2월 달까지는 인사이동 시기가 있어가지고 또 혼란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기일을 한번 열어서 재판을 한번 할 것이고 그리고 첫 번째 재판에서 아예 끝낼 수도 있고요. 혹은 한 번 속행해서 두 번째 재판을 열고 끝내고 그다음에 선고기일 잡으면 3월 중순쯤에는 항소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공직선거법 그 사건하고 비슷한 시기에 또 나올 거예요. 1, 2주 차이로. 네.